결산 문제 보기 위해서 컴퓨터 회사 3004번으로 들어가시고 들어가셨죠? 잠시만요. 자, 우리 하나만 좀 조절을 할게요. 자, 우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가서 960번을 선택하셔서 이 데이터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어서 영어의 비용 쪽에 집어넣어 버렸는데,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여기 관계 코드에 150번 제품을 좀 넣어주세요. 원래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여기다 넣어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 만들었어요. 이 데이터 만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든 뭐 우리가 맞춰서 잘 사용하면 되니까. 방금 150번 하셨나요?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입력을 해뒀었죠. 자, 그럼 고정자산 부분은 일단 이제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난 거고, 자, 그럼 이번 문제부터 봐서 수동 계산부터 먼저 다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 재고 원가는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원재료가 장부 재고가 450만 원, 4,500이고 실지 재고가 4,3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150만 원치가 없어졌죠. 그럼 그다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비정상 감모 손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비정상 감모분은 3분의 1이라고 말하네요. 그러면 50만 원만큼은 비정상 감모 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죠? 그럼 50만 원만큼 비정상 감모 손실은 수동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는 바로 얘를 쓸 거예요. 자, 그냥 바로 컴퓨터에 쓸게요.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자, 원재료 150만 원 없는 것 중에서 50만 원치 비정상 감모 손실만 대변에 원재료 없애고, 자,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에 50만 원,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50만 원. 이렇게 해두면 되고, 그럼 이따 계산자료 입력에는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상관없이 실제 재고액을 써줄 거죠. 정상 감모든 비정상 감모든 상관없이 실제 재고액 써놓고, 자, 제공품이 있고 제품에도 장부 재고 원가가 4,865만 원인데 순실현 가능액이 4,75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내렸죠? 115만 원 내렸다. 그죠? 115만 원. 자, 115만 원 내렸는데, 자, 여러분은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자, 이걸 수동 계산할 수도 있는데 자동 계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 때는 자동 계산하는 걸로 방금 제가 한 작업처럼 계정 과목을 만들어 둘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다는 건 잘못 만든 건데, 제대로 만들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차변에 우리 전에 분개했던 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라고, 여기에 115만 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15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도 되는데 하면 자, 화면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제가 들어가면 여기에 평가 손실에 그래서 115만 원이 들어와 있죠. 이해가시나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쓰면 안 돼요. 내가 분계하고 왔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분계를 안 해요. 그럼 안 하면 당연히 여기에 칸은 시험 때도 이 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가 손실 문제가 있으면. 그럼 회계 처리 안 하니까 결산전 금액이 없죠. 그럼 여기에 나중에 115만 원이라고 썼죠. 제가. 그리고 제가 전표 추가를 해요. 전표 추가를 하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에 이 분계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굳이 수동 계산을 힘들게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동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평가 손실 있으면 자동 계산하라고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직접 하면은 여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방금 제가 한 것처럼 하면 둘 중 한 개여야 되지 둘 다 쓰면 이중전기라서 당연히 오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따 자동 계산하는 걸로 같이 그냥 쓸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장부했을 때는 기말 제품 재고에 써야 될 거잖아요. 이 금액 써야 되나요? 이 금액 써야 되나요? 원가를 쓰나요? 신흥가능에 쓰나요? 그렇죠. 우리 장부가에 원가를 써야 되죠. 방금 충당금은 차감 계정이니까 그 분계하면 이 금액인데 그 금액 따라서 이 금액이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써버리면 두 번 깎아버리는 효과가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내가 금액도 줄여버리고 차감 계정 또 달아버리면 두 번이잖아요. 그래서 분계가 들어갈 거니까 이 금액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그냥 50만 원만 수능 계산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자동 계산할 거다.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이라고 말하죠. 추계액이 하면 추가 설정액이니까 얘 자동 계산해서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대손 충당금 설정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 설정한다. 그럼 이거는 일단 자동 계산 가서 금액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럼 장기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 미지급분 300만 원을 계상하다. 그럼 우리는 지금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니까 이자 비용을 올해 발생한 건데 아직 안 준 이자 비용을 계상 장부에 써서 인식하라는 거죠. 그럼 이자 비용 300만 원 인식하라는 거네요. 그럼 우리 바로 분계를 하면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건 차변의 이자 비용이다. 금액 300만 원 이거 인식하라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는 얘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다. 미지급 비용 3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6번에 보험료 제조경비 선급분 28만 원을 계상하다. 자, 그럼 보험료 선급분이라는 건 내년분이라는 거죠. 그 금액의 28만 원치를 그럼 보험료를 취소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이 말 표현. 선급분이니까 미리 준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거가 28만 원이다라고 보험료 제조경 비중이 있다는 거니까 그럼 28만 원 비용을 취소하라는 거면 대변에 500번대 보험료를 28만 원 취소하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이 보험료는 내년 미리 준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자, 다음 당좌 예금 음수 잔액을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다.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자, 우리가 일반 전표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좌예금 잔액을 넘어가는 걸 단기 차입금으로 쓰죠.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그 매번 그랬을 때마다 잔액 확인하기 귀찮겠죠. 그럼 그냥 신경 안 쓰고 대변에 당좌예금이라 계속 쓴 거야. 그렇게 쓰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차변 계정인데 잔액을 넘어가게 12월 31일 날 우리가 당좌 예금을 보면 지금 차변에 이 금액만큼 있었는데 대변에 이만큼 당좌 예금을 써서 지금 이만큼 마이너스가 뜬 거예요. 그냥 단기 잔액 신경 안 쓰고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 쓴 거예요. 계속. 그럼 이걸 우리는 제로로 만들어 줘야 되면 차변에 당좌 예금이다라고 써줘야 얘가 제로로 만들어지겠죠. 이해가시나요? 마이너스 차변 계정인데 얘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차변에 이 금액만큼 우리 차변에 당좌 예금이다라고 해서 1229만 9,780원을 써줄 거예요. 지금 제가 차변만 썼어요. 그러면 대자 차익이 났죠. 근데 이 상태에서 보시면 당연히 시산표의 역할은 자 이런 시험에도 나와요. 시산표가 할 수 있는 건 차변 대변 합이 안 맞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두 번 적거나 차변 대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오류를 못 찾고 시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류는 차변 대변이 합이 안 맞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 썼다, 아예 누락했다, 차변 대변 바꿔 썼다. 이게 보기 1, 2, 3번에 있을 거고 하나가 이렇게 차익이 나는 경우 한쪽만 쓰면 한쪽에 쓴 것만 알겠죠? 자, 그럼 지금 제가 한쪽만 써서 그런 건데 방금 쓰는 게 바로바로 반영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좌 예금 쓰니까 얘가 제로가 됐죠.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제로 됐고 그럼 이 돈이 마이너스 된 만큼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죠. 그럼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고 문제 참 안 좋죠. 은행 안 알려줬죠. 자, 은행 있으면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은행 있으면 그랬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마이너스 뜨면은 그쪽 자리에다가 더 써주면 제로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현금 가보적도 느낌이 좀 있으시죠? 마이너스 뜨면 차변에 현금 가보적 더 써주면 제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뉴욕은행의 장기 차입금 중 3천만 원은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되어 유동성으로 대체하다. 그럼 우리는 3천만 원만큼 장기 차입금을 차변에 와서 지워주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8번 자, 차변에 장기 차입금 뉴욕은행 3천만 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3천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법인세 문제가 있죠. 자, 법인세 문제는 우리 산납세금을 정리해야 되는데 산납세금 K랩에서는 자동계산에서 다 하면 되니까 자동계산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 계속 합계단위 산표 보고 있는데 산납세금이 351만 8,800원 있죠. 여기 들어갈 볼 필요도 없는 이유가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가면 화면 제일 아래에 산납세금 금액 그대로 보여주니까 여기에 알아서 장부에 쓴 내역이 우리 필요한 걸 알려주죠. 그래서 특별하게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수동계산으로 해줘야 되는 건 전부 다 끝이 났어요. 전부 다 끝이 났죠.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는 창을 일반 닫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혹시 저처럼 뜨시는 분은 아니요라고 해야지 방금까지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게 새로 다 불러와지게 되니까 그걸 전부 다 불러와야 돼서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예라고 하는 건 기존 모습 그대로 보겠습니다. 아니요는 새로 장부에 적혀 있는 대로 다시 불러올게요. 그 뜻이에요. 그럼 방금 새로 불러와야 방금 제가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상황에서
자, 참 문제는 항상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걸 제일 먼저 풀면 좋겠다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마이너스 뜨면은 수동 계산 가야 되니까.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가 보고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이너스 떴나요? 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떠 있으신 분도 있죠. 다 마이너스 떴나요? 혹시 이 앞에 거랑 연결되어 있으면 저는 컴퓨터에 잘 안 쓰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일단 우리가 하라고 한 거는 문제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어떤 거 하라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몇 퍼센트를 설정하라는지를 보고. 그럼 1%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지금 이 두 개만 볼 건데, 그럼 지금 얘가 많죠. 그럼 278만 1320원을 적어놓고 마이너스 된 금액을 적어놓고, 이것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제 도로 나갈 거예요. 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제일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일반 전표 다시 12월 31일 놓아서, 자, 차변에 방금 외상 매출금이었어요? 받으러움이었어요?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으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으로 금액 방금 278만 1320원이었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줄여주고, 마이너스 떴다는 건 지금 잔액이 많다는 거거든.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매출 채권이죠. 지금 외상 매출금 거였잖아요. 매출 채권이면 800번대, 기타 채권이면 900번대. 제가 애타게 이야기했던 걔가 얘예요. 그럼 얘는 매출 채권이니까 8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라고 분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개하고 나면 이제 1% 딱 맞춰졌겠죠? 이해가시나요? 딱 맞춰졌으면 이제 창 닫고 다시 계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아니요라고 하고, 대손 상각에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보충할 거 없다고 딱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나왔나요? 이렇게 나와야 지금 수동 계산을 잘한 거예요. 잔액이 있으면 수동 계산 이상하게 한 거예요. 금액 잘못 썼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보면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이만큼인데 1% 하니까 할 거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만큼이니까 딱 공 두 개 때문에 얘죠. 지금 우리가 이 금액으로 맞춰 놓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럼 이제 받으러만 얘 분개할 거네요. 그럼 미수금 수익하고 미수금은 안 할 거니까 지워주고, 지금 이제 보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거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할 것만 얘만 남겨놓고 결산 반영. 자, 만약에 이게 귀찮은 분은 이 금액도 써가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하셔도 되고, 얘만 지금 이제 자동 계산하도록 하면, 얘 방금 판관비니까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판관비에 대손상각에 받으러움에. 그럼 이따 이제 전표 추가하면 분개할 준비를 해둔 거예요. 전표 추가로 분개할 준비 끝났고, 자, 이제 우리 재고자산부터 위에서부터 하나씩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원재료는 4,350만 원이다라고 있다고.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4,350만 원이다라고 써두고, 원재료 딴 데 쓴 거 많은가 봐요. 우리가 50만 원 썼던 것도 같이 섞여서 이게 들어와 있겠죠. 자, 다음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아래에 있는 농업비하고 경비 지나고 나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있어요. 그럼 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의 금액 2,850만 원이라고 써주고, 다음 우리 평가손실 자동 계산할 거라고 우리가 안 쓰고 왔죠. 차이 났던 우리 115만 원을
제품 평가 손실에 써주고, 그죠?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에는 우리 장부가액 그대로 4,865만 원이라고 써주는 거고.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기 115만 원 장부 가격.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3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자, 생산지 거는 우리 매출 원가가 위쪽에 있죠. 그럼 위쪽에 매출 원가 아래에 보면 노무비가 있고, 노무비 임금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있죠. 자, 이게 분계되는 차변 계정인 거예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는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대변의 퇴직연금 충당부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퇴직급여. 여기에 생산부 거 1,230만 원.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변의 퇴직급여가 몇 번 돼야 되죠? 이거는 생산부 거. 그래서 508번 퇴직급여로 분계하겠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코드 번호가 분계할 계정하면 코드 번호예요. 그럼 우리 사무직 거는 아래 판관비에 보면 800군데 퇴직급여로 분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관비 아래에 퇴직급여는 800군데 이걸로 분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무직 거 1,178만 원을 써주면 되겠죠. 이제 알고 보니까 점점 보이죠. 얘네들이. 그 아니면 앞에 번호가 뭔지도 신경 안 쓰게 돼요. 하셨나요? 근데 왜 제가 2번부터 했을까요? 1번도 있는데. 1번도 있는데는 우리 이거 입력해 왔잖아. 이걸 왜 안 했을까 해서 그냥 순서가 뒤죽박죽이지만 얘 그냥 불러올게요. 얘는 지금 우리 고정자산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위에 감가상각이라고 있죠. 얘 클릭하면 어제 우리가 입력한 거 자산별 경비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경비에 같은 자산은 합쳐져 있을 거고, 그래서 경비구분 잘해야 되는 게 경비구분 잘못하면 위아래 얘가 구분 못하니까 안 들어올 거라서 경비구분 정확하게 해주면 여기다 들어와 있죠. 그럼 아래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여기 기준으로 위쪽과 위에 매출 원가 있는 500번대 거하고 아래에 여기 아래에 판관비 거하고 이렇게 알아서 들어오게 돼요. 이건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지 들어오는 거.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고정자산 등록 안 한 거. 자, 그거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대손충당금도 했고, 이제 다 했네요. 마지막 이제 법인세네요. 항상 법인세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걸로 습관 들여두세요. 왜 법인세를 제일 마지막에 하냐면 지금 우리 세무위급에서는 법인세를 알려주죠. 여러분이 다음 과정 가면 이 금액을 가지고 결산 후에 이 금액을 가지고 법인세를 직접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위에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이 값이 계속 바뀌어가요. 근데 이걸 먼저 해버리고 위에 쓰면 엉뚱한 것 가지고 내가 계산한 거니까. 그래서 법인세는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 정리하러 오면 제일 처음 할 게 문제에서 선납세금 얼마라고 알려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들어오면 그 금액이랑 이 금액이랑 일치할 거니까. 그럼 옆에 있는 금액 그대로 351만 8,800원을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총 법인세가 얼마인지 보시고, 이 금액이죠. 이 금액에 선납세금 뺀 나머지가 추가 계상액이죠. 이 금액이. 그럼 이 금액을 아래 추가 계상액에 476만 4,200원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분계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이 금액 법인세 등 라인은 차변에, 얘 둘이는 대변에,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얘는 차변에 법인세 등으로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거랑 값이
지금 있는 이 법인세 등 라인 있죠. 이 금액이 혹시 내가 더하기 실수할 수도 있잖아. 더하기 빼기가. 그럼 이 금액이 문제 법인세랑 일치한지를 보는 거예요. 법인세 라인이 문제하고 일치하면 내가 정확하게 입력한 거예요.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전부 다 했네요. 아직 전표 추가하기 전에 자,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열어서 12월 31일을 보면 여기 장부에 있는 게 전부 다 들어오는 거죠. 일반 전표, 매일 매출 전표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아래 보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 지나니까 이제 얘 제조원가 비용 있죠. 제조임비하고 그러니까 차변의 잔액이죠. 비용이니까 판관비도 차변의 비용이 있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사항 가지고 여기에서 전표 추가를 한번 할게요. 계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를 하시고 하셨나요? 하고 나서 자동계산 분계 완료 글자 보셨으면 다시 합계잔액시산표를 12월 31일로 정리해 쳐서 내려가 보시면 일단 제조경비가 정리가 되어서 없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매출 원가의 정보가 잔액이 싹 사라지면서 차변 대면 맞춰서 정리하고 없애주죠. 우리가 결산 때에 해야 되는 게 내년에 수입 비용 새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럼 수입 비용은 싹 사라져야지. 사라지는 것 중에 이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제조 원가를 정리해서 매출 원가를 산정해서 손익계산서로 날려줄 거예요. 그 작업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보면 내가 분개한 거 아닌데도 많이 들어와 있는 이 얘네들 있죠. 다 500번대 분개가 막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얘네들을 정리하면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섞여서 다 같이 정리 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결산자료 입력이 분개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내셨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자, 책으로는 404페이지. 제가 왜 웃었냐면 404페이지가 너무 부실해 보여서. 404페이지 펴셨죠? 자, 정상적으로 끝내는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산자료 입력도 닫으시고 자, 전부 다 닫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 계산까지 끝났으면 방금 원가가 정리되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제조업의 그 순환 순서가 물건 만드는 게 제일 먼저죠. 물건 만드는 게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그리고 물건 파는 게 손익계산서죠. 그죠? 그리고 물건 팔고 남긴 돈을 나눠 가지는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죠. 그럼 나눠 가지고 나서 남은 게 회사 돈이잖아. 내 돈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죠. 이해가셨나요? 자, 이 순서가 장부하고 재무제표 순환 순서예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예요. 자, 이거는 사실 세무이급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회계 1급에 정기분 재무제표 맞추는 거 할 때도 앞에 정기분만 붙을 거예요. 우리 엄청 오래됐어요. 9월 14일, 15일 날 자고 컴퓨터 할 때 우리가 9월 14일 날 개강했거든. 그럼 15일 날 컴퓨터 할 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저는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순서 이야기했던 그 순서가 이 순서예요. 이제 낯설진 않죠. 용어들이. 이제 만들고 팔고 하는데 파는 게 손익계산서 느낌 있으시죠? 그런데 마감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순서대로 도는 걸 시험 문제로 내려고 그러니까 회계 1급에서 정기분 걸로 하는 거예요. 올해 거는 입력하는 것마다 반영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에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클릭하고 자, 그냥 엔터 치시면 그럼 컴퓨터는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지만 컴퓨터는 많은 일을 했어요. 쫙 불러와서 마지막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한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지금까지 장부에 있는 거하고 방금 우리 마감한 거하고 싹 와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그럼 이제 팔아야지. 손익계산서 해서 엔터 치면 자, 방금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로 들어와서 그래서 제일 아래에 단기 순이익을 구해준 거예요. 자, 우리 손익계산서 보시면서 오른쪽에 전기분이 항상 붙어 있죠. 전기분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비교 재무제표의 원칙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 나중에 조회 문제에서 회계 1급에서 전기분이나 올해 기초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하면 손익계산서 이런 데 들어오면 얘 둘이 오른쪽 왼쪽 비교하면 돼요. 뭔 일이 생긴 거예요? 69억이었다가 근데 장사 잘 됐다가 와, 이 몇 토막 난 거지? 매출이 77억이었다가 2억 천이면 거의 회사 문 닫는 수준이겠는데요. 직원 거의 다 잘랐겠다 이 정도면. 그죠? 지금 잘랐으니까 9,700에서 120이지 1년 동안. 그죠? 이건 딱 한 명 기초 시급을 주고 한 명 잡고 있나 보다. 본인 월급 잡았나? 자기 혼자서 하면서 상여도 받아갔네요. 그럼. 그죠? 자,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 하고 나면 우리 단기순이익 구했죠? 이게 이제 올해 번 거잖아요. 근데 괜찮다. 아니 오른쪽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5억인데 이렇게 했는데 1억 6천도 벌었으면 나라도 혼자 하겠어요. 그죠? 실익이 더 많네 얘가. 세계 휴대폰 점유율이 삼성이 1인데 순이익은 애플이 1이죠. 그래요. 그 삼성은 점유율 방식으로 해서 마진이 작고 애플은 점유율이 아니라 순이익이 높은데 난 애플이 부러워요. 일 작게 하고 많이 버는 게 좋잖아. 자, 어떻게든 이제 손익계산서 끝났으면 돈 나눠 가져야 되겠죠. 주주총회 해야 되잖아. 이 단기 순이익하고 옛날에 벌었던 거 이제 아직 처분 안 했던 거 넘어온 거하고 올해 번 거하고 합쳐서 처분해야 되겠죠. 거기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자, 그럼 아니요라고 해야 방금 그 단기 순이익도 들어오고 그리고 전기에 2월 돼서 넘어왔던 거 하고 올해 거하고 합쳐서 이 금액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우리 자본 문제 풀 때 현금 배당 계정가액 모르겠으면 여기 들어와도 되고 미지급 배당금 계정가액 코드 번호까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또 주식 배당도 생각 안 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계정가액 알려주고 있죠. 이건 단기 거든 정기분 임명금 처분계산서는 전부 다 이 계정가액 알려주고 있으니까 계정가액 생각 안 나면 주주총회 할 때 하더라 결의일은 이날이더라 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기 거는 올해 처리하겠죠. 그죠? 그럼 단기 거는 내년에 하겠죠. 그럼 2021년 예를 들어 2월 28일 날 한다고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코드 번호를 알려준다고 했을 때 뭔가 느낌 오는 거 없나요? 왜 코드 번호를 알려줄까? 얘도 분개를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쪽에 전표 추가가 있죠. 자, 여기에서도 전표 추가를 하는데 여기서 전표 추가하기 전까지는 이제 학교장의산표에 보면 아직 판관비는 정리가 안 돼 있죠. 판관비는 정리가 안 돼 있고 제조기비만 정리돼서 잔액이 없죠. 그럼 이제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하면 모든 집합손익을 다 만들어서 이제 수입비용을 전부 다 정리해서 마지막 이익으로 끝내버릴 거예요. 분개를.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 전표 추가를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전표 추가했다고 그러죠. 우리 계산자료 입력은 추가이냐 물어보잖아. 얘는 물어보지도 않고 추가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하고 제가 다시 합계잔액산표를 보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있는 판관비하고 영업외 수입비용까지 싹 정리가 돼버려요. 법인세까지 쫙. 그죠? 그럼 이 분계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보면 지금 이 분계들이에요. 이 분계가 손익이 되고 제가 손익
집합손익 만들었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됐다가 이익잉여금 됐다가 하는 분계를 컴퓨터가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다 바꿔주는 분계를 컴퓨터가 다 해준 거예요. 컴퓨터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작성이 되었는데 또 하나만 더 구경할게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보시면 자, 전기에 넘어온 거 있죠? 넘어온 거에 대해서 자, 저와 같이 회계 변경 이야기했을 때에 소급법을 쓰거나 단기 일괄 처리법을 쓰면 우리 올해 이전에 발생했던 재무제표나 그 이익을 다 다시 계산하니까 걔가 반영돼서 들어오겠죠. 그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에 대한 것 여기에다가 들어와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오류 수정에서 중대한 오류는 300번대 이익잉여금 건들고 중대하지 않는 건 900번대 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300번대 쓰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900번대 쓰면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갈 거고 300번대로 분계를 하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전기에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손대서 올해 이익잉여금에 얘가 안 들어가도록 가감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 배당을 하면 배당하는 회사에서 중간 배당금 개정 과목 쓰는 거라 그랬죠. 하면 여기에서 이익잉여금에서 줄어들 거예요. 올해 기말되기 전에 날려버렸잖아. 아니 날렸대. 배당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올 거예요. 배당한 만큼. 이익잉여금 배당한 만큼 줄어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정기월거에서 배당한 거지 올해 본 거에서 배당한 거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익준비금 법정적립금이죠. 법정적립금은 여기 있는 현금 배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간 배당은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현금 배당만. 주식 배당은 중간 배당은 못해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친 거에 10%예요. 금년 배당은. 자, 이론상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중간 배당과 정기 배당하는 이 배당 이 둘 다의 현금 배당에 합쳐서 최소 10%를 적립하는 거예요. 이것만의 10%가 아니고. 그래서 중간 배당하고 나서 정기 배당, 현금 배당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10%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기분 재무상태표 눌러서 엔터 치면 이제 방금 그것들이 다 같이 정리가 되어서 들어올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시험에서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문제가 나와요. 나올 때가 있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문제 나오면서 이제 미지급 배당 얼마고 미규모 주식 배당 얼마고 사업장 적립금 얼마고 얘 만약에 없는 항목이 있다면 아래 칸에 지금 여기 칸 추가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제일 아래 칸 누르면 얘가 활성화돼요. 그럼 얘 눌러서 여기서 F2번 눌러서 계정 항목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이거 작성하는 이제 결의일 문제가 나오면 방금 했던 제조원가 명세서를 열고 손익계산서를 열고 여기를 여는 게 원칙이에요. 옛날에는 이 순서를 시켰는데 지금은 안 열어도 상관은 없게 지금 맞다고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원칙대로는 그렇게 열어서 이제 세 번째 예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를 꼭 해줘야 되니까 전표 추가 안 하면 그 문제 안 푼 거예요. 그래서 전표 추가까지 해야 되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문제가 나오면 우리 그래서 옛날에 저는 재손잉제 외우라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아서 안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전표 추가는 꼭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마지막에 재무상태표는 열지 마세요. 시험 때는 괜히 열었는데 대차 차익 발생하면 마음만 안 좋아요. 그죠? 못 잡아요. 대차 차익 나오는 거 보면 마음 안 좋은데 안 열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재무상태표는 시험 때는 안 여는 걸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저하고 같이 계산까지 이제 기본 예제는 다 받고 이제 우리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은 즐겁게 기출문제, 계산 문제만 계속 풀어가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